이번 시간은 삶아 건조한 멸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의 멸치 건조에는 단순히 햇볕에 말리는 방식, 즉 소건과 삶아 말리는 방식, 즉 자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전자는 19세기 개항 이전에도 한반도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멸치는 전국적으로 어획되었고 특히 강원, 함경남도 지방에서 마른 멸치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두 지방에서는 비교적 큰 멸치가 가을철 해안에 접근해 건조가 영리했습니다. 또 바위가 좁고 모래여변이 많아 멸치를 거대한 그물로 해변에서 당겨 올리는 후리끄물 어업이 가능했습니다. 후리끄물 어업이 지해망 어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마른 멸치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구석구석까지 유통되었습니다. 물론 서남해에서는 마른 멸치뿐 아니라 멸치 젓갈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의 멸치어업과 유통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본인 상인이 쌀과 마찬가지로 마른 멸치의 구입 단가를 높게 제시하면서 조선의 마른 멸치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해바다에서 똑같이 어획해 건조한 마른 멸치라도 조선과 일본의 소비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조선에서는 생멸치나 마른 멸치를 일상 요리에 사용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잡히거나 비가 오거나 습해 썩어버린 경우에는 금방 논밭의 비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멸치를 비료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한 조선과 달리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비료 생산을 위해 일부러 멸치를 건조했습니다. 일본의 멸치 문화를 다루기 전에 일본 문헌에서는 멸치와 정어리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타구치 이와시나 세구로 이와시 등의 한국의 멸치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어리는 마 이와시라고 부릅니다. 멸치와 정어리 모두 이와시가 어미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멸치와 정어리를 이와시라는 범주 속에 인식하며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의 식문화와 농업기술, 그에 기반한 도농어촌 간 지역 체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대로 에도 시대에 들어 상품 작물 재배가 성행하면서 대량 어획되는 물고기를 건조해 논밭의 비료로 사용하는 농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일본에서 멸치와 정어리는 식용보다 농업 비료로서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농업용 생선 비료는 수요 확대와 19세기를 거치며 가격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조선인이 먹던 마른 멸치가 개항 직후에 일본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멸치를 비료에만 사용하고 식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멸치는 큐슈부터 혼슈 최북단인 아오모리까지 어획되는 생선이었기에 지역별로 다양한 멸치 요리 방식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도 중기 이후 다시 소비 문화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멸치는 중요한 다시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용 멸치는 단순히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아 말려야 했습니다. 이는 과거 조선에는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멸치를 삶아 말리는 것은 부패 방지에도 목적이 있지만 재료의 감칠맛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일본 어민은 국경을 넘어 경남 남해안에서 직접 멸치어업과 가공을 시작합니다. 경남 남부는 바위가 많아 대규모 후리끄물 어업이 어렵고 또 날씨가 습해 건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동해안의 후리끄물과 같은 대규모 멸치어업은 거의 없었고 소규모 멸치업을 통해 낚시용, 미끼용이나 젓갈용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일본인이 조선해로 넘어와 멸치업을 시작한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코쿠 에이메현 우오시마 어민은 경남 남해에서 1891년에 멸치업을 시작합니다. 조선해,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서 멸치업은 점점 커져 약 20년 뒤인 1910년이면 조선 내 어획량이 우오시마에서 어민들의 총 어업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멸치를 잡더라도 육지에 건조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청해전쟁 이후 조선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건조장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1896년 우오시마 어민 120명이 어선 20척을 타고 거제도에 있는 구조라리 근처로 와 창고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거제도의 구조라리 주민 300명이 죽창을 들고 몰려와 조일 통어 조약이 있어 멸치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마을 내 창고는 짓지 못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우오시마 어민이 일본 영사관을 동원해 마을 주민을 절도범으로 몰아 압송하면서 구조라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결국 6년 뒤인 1902년 구조라리 상황을 보면 우오시마 어민 210명이 상주하면서 창고 7개, 어선 35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라리에서 말이죠. 차관 정치가 시작되는 1908년에는 구조라리에서 일본인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일본인이 조선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정치적 상황에서 일본 어민은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 서약서를 교환합니다. 보시는 것이 서약서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인 대표 8명이 첫째, 여자들이 다니는 길에서 음담패설을 하지 말 것. 둘째, 어업을 통해 서로 상업할 것, 서로 도울 것. 셋째, 마을 앞에서 옷을 벗지 말 것. 넷째,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싸우지 말 것. 다섯째, 소와 개를 해치지 말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부녀자 앞에서나 동네 근처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일은 구조라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인 중 많은 수는 이익이 더 많이 나는 정어리, 고등어, 건창망 어업에 전업을 하면서 경남, 울산 등지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 어민이 멸치업에서 손을 놓았지만 경상남도 남해의 멸치업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어민의 자리를 조선인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현 일본인 선주에 1920년대 일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인 선주는 경남 통영 용남면 원평리에서 현지 주민 약 20명을 봄부터 가을까지 고용해 어업 및 가공을 맡겼습니다. 선주는 자신이 고용한 조선 어민과 함께 일하면서 술과 쌀을 대접하기도 하고 음식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쌀이나 선박 연료를 구입하기도 했고 휴업이 겨울철에는 지역 어민에게 어선과 어구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이긴 합니다만 조선 어민 중에는 휴업기에 선주를 따라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삶아 건조한 멸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광복 이후 한국의 멸치 소비 문화 변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